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네,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죠.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죠. 네. 오늘 0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선거운동 혹은 전쟁이 벌어질 텐데 저희들이 관련해서요. 현장 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저의 정치적 고향 구로에서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봄시장으로서 박영선은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일 잘하는 새로운 시장이냐 아니면 거짓말하는 실패한 시장이냐. 서울시 확 바꿔야 되겠죠?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비강남권 강남과 똑같은 생활환경, 교육환경 만들어내서 서울시 전체가 고루고루 삶의 질을 느끼는 그런 미래도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첫날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네. 13일 동안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목소리가 가겠죠. 네, 이제. 목소리가 가죠, 보통. 네. 후반쯤 되면. 박영순 후보는 구로에서 네. 이제 발대식을 가졌고, 오세훈 후보는 대한문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 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달해 주시죠. 일단 구로에서 발대식했지만 네. 0시부터는 사실은 홍익대 인근에서 네. 물건 판매를 했어요.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셨다고. 그렇죠. 네. 좀 젊은이하고 소통하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청년들 뭐 1인 가구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오세훈 후보는 그 시간대에 이 서울 메트로 군자 차량 기지를 찾아가서 운행 네.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방역 활동, 차량의 방역 활동 도우면서 네. 하여튼 코로나가 지금 뭐 핵심이겠다 핵심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네. 무시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통이냐 방역이냐 이런 것들로 이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수 후보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홍익대를 가셨고, 오세훈 후보는 방역 활동. 네. 네. 뭐 서로에 대한 신경전 당연히 이제 준비해 놓았던 워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신경전도 상당히 뜨거웠어요. 네. 일단 박영선 후보 측이 아이들에게는 참 나쁜 후보다라고 포석을 열면서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는 일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사람이다 비판을 했고요. 네. 세빛둥둥성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 시민과 공강 없이 오래된 은행나무 잘라내고 만든 다음부터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실정을 이제 꼬집으면서 네. 다시 7조 원의 빚을 남겼고 지난 10년간 이것을 갚느냐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네, 공격을 비판을 했군요. 했고요. 이제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이렇게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이 하는 짓 민주당 박영선 후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 하는 짓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야권 단일화 후에 첫 네.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해서 그렇죠. 네. 이번 여론조사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대략 뭐 10대 후반, 20대 정도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했던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미 박영수 후보 뭐 하루하루에 2%씩 따라잡겠다라는 네.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그 말입니다. 13일간 2%라면 26%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기는 기죠. 뭐. 그렇죠. 뭐 누구도 다 그렇게 이겨요. 정말 하루에 그렇게 1%만 된다면. 가도 뭐 상당히 좋은 거니까. 네.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는 뭐 이제 추측이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영선 후보는 뭐 저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는 건데 과연 이제 이 운동 기간 중에 이 오세훈 후보가 앞선 상태에서
투표가 되느냐 네. 아니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느냐 네. 요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에. 깜깜이 기간까죠. 그때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면은 네.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세대, 뭐 성별, 어떤 분들이 이 각각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여론조사의 좀 특이점은 네. 20대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폭이 굉장히 예상보다 컸다라고 젊은 말씀드릴 수 세대에서요. 있고요. 네. 그리고 40대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포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우리가 기존 상식은 젊은 세대들이 좀 진보 정당을 조금 선택을 하고 네. 좀 나이가 들수록 중장년층들이 이제 보수 정당을 찍는다고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조짐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20대 같은 경우는 공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공정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큰 게 있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정 세대에서 특정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조금 세대가 흘러가면서 강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번 선거 좀 그렇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지지도가 그 6, 70대를 이상 그 퍼센트상으로는 더 넘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박 후보를 지지하는 네. 20대를 봤더니 21% 정도고 그렇죠. 60세 이상 노인층이 26%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어가 20대가 우리 생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네. 20대의 대다수가 오세훈 후보 측, 특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네네. 얘기하면 네. 좀 뭐가 맞지 않는데 이런 측면이 아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0대, 50대하고 다른 측면은 어떤 민주화를 봤던 좀 세대하고 민주화를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나한테 어느 정당이 아니 어느 후보가 유리하냐. 지금 말했던 것처럼 공정이라는 걸 하두로 낸 정부인데 네. 과연 이 정부가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본 겁니다. 네. 여론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등을 돌린 게 아니냐. 20대는 실용적인 거다. 뭐 과거를 보지 않고 네네. 현재하고 미래를 봤을 때는 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6, 70대보다 더 많이 지금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여론조사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건 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요 말씀드려야죠.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후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죠.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리면서 따라잡을 자신이 있다.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13일 남았는데. 네. 일단 정권 심판론을 오세훈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 네. 가장 큰 하두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금 10만 원 서울 시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굉장히 크게 부각할 가능성이 있고 박영선 후보는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개인 여러 가지 투기 문제가 있다라던가 네. 이게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중도층을 표심을 자극해서 민주당을 끌어낼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사실은 조금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는 뭐 장관 시절을 겪긴 했지만 이런 지자체 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전력이 없어서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정권에 대한 실정을 굉장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네, 20대가 지금 바라보는 부동산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또 LH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에서는 심판할 것이냐 그래도 이 정권을 한번 믿고 한번 더 갈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도가 지금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인데 심판이 바람이 큰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나쁜 것 같지만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물 공격을 해야 지금 뭐 정책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내곡동
부지 얘기라든지 뭐 정강훈 뭐 목사 얘기도 좀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접근을 정강훈 하고 목사 그 집회에서 집회에 이제 오세훈 참석했던 후보가 부분이요. 이제 일종의 막말을 했다 네네 이런 그런 이제 공세인 부분 거죠. 네. 등등을 좀 부각을 해서 일단은 지지층을 결합시키고 지지층이 지금 응답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지지층이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래서 플러스해서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 뭐 오세훈 후보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단은. 일단 가만히 크게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방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였나요? 아니 내곡동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팩트 체크고 이건 검증이다.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거티브 말하는 건 네네. 정책 선거의 반대말로 정치적 어떤 반대말로. 도덕성 검증을 네. 다 표현하는 말이고 일단은 뭐 그 팩트든 아니든 간에 어떤 네. 정책 부분 아닌 후보 개인의 어떤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는 개인적 구도상. 그런 거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사생활 이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내곡동 부지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네. 투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겠다라는 측면을 네거티브로 막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 실정을 이제 밝힌다는 측면에서 네거티브라고 저희가 그렇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번 정권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를 도와줄 일은 잘못된 실정을 마무리 짓는 거를 속도감 있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조 전 장관 딸의 어떤 입학 취소 문제를 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성난 그 일환이다. 20대의 어떤 그런 또 좀 마무리 짓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계속 LH에 관련된 투기 특히 국회의원들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고 뭐 이미 지금 3명 정도 피의자로 특정됐거나 특정하진 못해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굉장히 분노한 이 민심을 어떤 수사나 처벌로서 결과를 준다고 한다면 또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간 이 작업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첫날 유세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 깜짝 등장했던 안철수 대표가 오늘부터 당장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첫날부터 강력하게 합류하면서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거예요. 빨간 네. 넥타이 한 걸 그저 오랜만에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평소에 안 하던 넥타이라고 통상은 기자들도 녹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거나 없거나 녹색이나 뭐 이런데 네, 빨간 푸른 넥타이를 겨울이나. 하고 네. 왔더라고요. 그 모습도 합류를 하겠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고 네. 가장 긍정적 요인은 안철수 대표겠죠. 완전 결합이 돼가지고 네. 완전 정확하게 같이 이제 운동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후보가 아니라 대표라고 대표죠. 불러야 안 대표죠. 되겠죠. 예. 이제 과거의 전력을 좀 희석시키고 만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가담할 수밖에 없는 할 참여할 것 수밖에 없는. 같긴 한데 이제 네.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쉽게 그냥 할 뿐도 아니고 스타일상 그래서 잘 결합이 될지 국민의힘하고 네.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세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살짝 그거거든요. 악수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번 뭐 안 푸는 포옹까지는 거예요. 아니라도 이렇게 좀 교차해서는 안 되고 한번 마주쳐야 되는데 네. 악수 정도 하고 좀 지나친 거거든요. 뭔가 그 구원 앙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당의 후보를 지금 돕기 위해서 어쨌든 왔는데 이렇게 박대도 되는 겁니까? 악수한 게 박대가 아니라 그나마 이제 현대인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죠. 생각할 것이고 네. 이제 과거의 앙금보다는 저는 미래 전략상으로도 상호 너무 불신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대권 후보의 자격이 없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여러 번 말해왔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불신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환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폄하하는데 좋게 악수하고 포옹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형식적으로 결합해 보이지만 진심으로는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안철수 대표의 대선 행보가 향후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이게 어제 나온 발언인데 그렇죠. 어떤 맥락입니까? 이게 견제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동 선대위원장 돼서 도와주는 것이 네. 나중에 혹시나 대선에 가려고 그런 어떤 모양새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선거를 망칠 수 있다. 아니 또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미리 견적을 던진 게 아닌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 생각 안 하면 사실 여기 있을 이유는 그렇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요. 네네. 속내를 봤을 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전제가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개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을 해서 같은 당 같은 팀원이 되면 뭐 그 안에서 경선하고 뭐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지금 그 김종 위원장의 뉘앙스는 안 들어오고 네. 외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선 행보를 좀 얘기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3지대 놓은 이야기 나왔지만 어찌됐든 서울시장 단일 후보는 완성이 됐잖아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는 대선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승적으로 돕고 양보하고 여론조사나 이런 문구 가지고도 좀 잡음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가지고 있는 그 의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결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게 또 갈라치기 분탕이 돼서 대선 과정에서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런 발언을 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건 하나로 귀결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잠재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끝까지. 입당을 뭐 합당 입당 얘기가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이상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뭐 할 일 다 했다. 4월 7일 이후에 나 집에 간다 이런 입장 안 갈 아닌가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마지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네. 오히려 날 잡아달라 소리는 아닌가 이렇게 원래 또 좀 의심하시는 뭐 분들. 간다고 말씀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민주당 있을 때도 그랬고 네,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같은 당에 있다는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당 합당 그 아직까지 생각이 좀 이르지 않나 좀 싶습니다. 더 보죠. 4월 7일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죠. 기사에 달리는 이 댓글 가운데 기레기란 표현을 매우 자주 봅니다. 사실 그렇죠. 이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를 이제 합성한 비하적 표현인데 이게 이제 재판까지 받으러 갔어요. 모욕죄에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레기라는 표현은 뭐 자주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댓글에 굉장히 많죠. 사전에도 나올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단어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나쁜 뜻이었죠. 기자 쓰레기 뭐 이렇게 표현은 되는 건데 네. 2016년 2월입니다. 어떤 자동차 관련 기사에 대해서 이런 걸 기레기라 하죠. 댓글을 이제 A 씨라는 사람이 썼는데 네. 요걸 썼던 기사가 네. 기자가 자기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레기로 쓰니까 모욕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고 네.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이게 모욕죄라는 2016년 거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 좀 오래된 겁니다. 네네. 모욕죄라는 거는 이 추상적인 어떤 언어를 표현하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인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인한테 네. 공연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욕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딱 기레기 이런 게 욕설 표현이 맞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고 1심, 2심에서는 실제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지금 다른 결론이 난 것이죠. 뭐 이게 모욕죄라는 게 상당히 좀 주관적이기도 네. 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얼마나 해치는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1, 2심은 어쨌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보통 이제 쓰레기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욕죄에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도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네. 모욕적 표현이 부인된 건 아니고 네. 다만 우리 형법에서 죄는 인정돼도 책임이 조각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욕죄는 성립하나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욕은 맞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본 것인데 사실 기자분들은 굉장히 자괴감 많이 느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속상하신 면도 있을 텐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런 그렇죠. 일반화에 네. 저는 반대하는데 되게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레기라는 것은 기자와 기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와 다른 댓글들 논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전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하고 지금 2021년이거든요. 네, 5년 전 일이네요. 그 전만 해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잘 못 썼는데 최근에 와서 2014년부터 좀 많이 그 표현이 나왔죠. 그때는 쓰면 네네. 그게 방송에서 쓰기도 어려웠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쓰기 어려운데 언제부턴가는 많이 쓰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어떤 측면도 아마 대법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얘기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손 변호사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다. 이런 정도면 예를 들어 우리 자주 하는 그냥 일상의 욕들 있잖아요. 네. 뭐 방송상 그렇지만 어쨌든 뭐 멍멍이 이런 류의 예. 그런 것들은 너무 일반화돼서 쓰니까 이 정도는 모욕죄가 아니다. 뭐 이런 아닐 건가요? 가능성도 있고 기레기 이거 네.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막 쓰면 또 안 돼요. 네, 이 대법원 쓰라고 판결을 하는 딱 거 보면 아니죠? 네네.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써도 되는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 지금 기사의 댓글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더 처벌할 만한 건 아니지만 네. 무분별하게 뭐 맨날 기레기를 쓰면 그거는 또 모욕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쓰는 거는 모욕죄가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 되죠. 여기서 중심을 줘야 될 거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이 기자라는 점이죠. 네네. 기자는 권력기관도 아니고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공적 인물은 아니더라도 기자에 대한 비판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좀 폭넓게 해야 그게 또 언론에 대한 견제 기능은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폭넓게 허용을 해준 거지. 네. 개인한테 막 일반적으로 쓰는 욕이라고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대법원도 기레기란 표현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뭐 마약이나 뭐 보톡스를 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집회 발언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네. 1, 2심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됐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마 서울고등법원 돌아가게 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 네. 뭐 마약을 무조건 했다라고 뭐 확신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보톡스 이런 부분을 확실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고 네. 뭔가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적 측면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의 이제 주된 경향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는 위자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치인, 공인 이렇게 뭐 대통령의 신분, 네. 공적 기관, 뭐 검찰 뭐 이런 기관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조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론의 기능, 어떤 표현의 기능, 비판적 기능이라고 보고 범죄로 다스릴 정도로 악의적이지 않으면은 그래도 무죄로 파기환송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 그래 있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장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